반갑습니다. 네, 오늘 역사와 지리로 만난 성경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생소한 지역이죠. 라기스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김진삼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래간만입니다. 샬롬. 저희도 좀 오래간만이라 굉장히 반가운데, 여러분 라기스 그러면 사실은 어떤 기억이 있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성경에서 라기스라는 지명이 사실 이렇게 눈에 띄게 우리가 확 알 수 있는 지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라기스에 대한 지정학적인 위치부터 이스라엘에게 왜 라기스가 굉장히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성경에 라기스가 나오는 장면이 여호수아 10장으로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때 기브온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에 따라서 구하러 가는데 제일 먼저 점령한 땅이 라기스라고 돼 있는데, 근데 희한한 건 라기스라고 돼 있지 않고 라기스의 왕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라기스도 아마 도시국가가 아니었나 추측이 되는데, 이 라기스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라기스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생소한 그런 장소기는 분명해요. 라기스 그러면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셨던 열왕기하 18장에서 이제 그 사네립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를 공격하기 전에, 물론 이제 전쟁에서 패합니다만, 사네립 왕이 그 먼저 남유다를 점령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라기스를 점령하게 되면서 이 라기스가 지리적으로 중요했다. 이제 이런 것을 많은 학자들도 또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여호수아 10장이죠. 그 배경은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는 과정에서 기브온 족속이 이제 소위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 굉장히 먼 데서 온 것처럼 막 그냥 그죠? 뭐 음식도 부패하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요. 네. 여호수아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은 이제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땅의 왕들이 이제 분노하고 그래서 기브온을 쳐들어오죠. 그렇죠. 화친을 맺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주러 오게 되는 상황. 그래서 왜 이제 태양을 이렇게 뒤로 후퇴시키고 또 시간을 조정하는 유명한 사건이 이제 여기에 나오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한 라기스. 기브온 산당과 관련돼 있는데, 기브온과 관련돼 있는데 이 기브온을 돕는 그 소위 여호수아가 쳐들어오자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등장을 해요. 그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라기스 왕 이렇게 등장을 하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왕도 등장합니다. 유명한 왕들이 다 등장하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라기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라기스 족속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기스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주 생소한 도시, 뭐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도시지만, 그러나 이 라기스 왕이라고 할 때의 이 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고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은 말 그대로 무주공산, 누구도 어떤 주인 그 노릇을 할 수 없는 여러 족속이 모여 살았던 그런 땅이죠. 뭐 7 족속이 살았다, 10개 족속이 살았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아모리 족속 내에도 이렇게 지금 5개의 각 도시 국가를 이루는 지역들이 있었고, 그 도시 국가는 서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아마도 왕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실제로 왕이라는 게 히브리어 멜레크는요 후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왕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 뭐 다윗, 솔로몬 갔을 때 어떤 왕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여기 나온 단어도 왕은 동일한 왕이죠. 그러지만 어떤 제국의 왕이라든가 또 나라의 왕이라기보다는 아까 언급하신 도시국가의 통치자를 표현하는 왕으로 표현한 거죠. 이제 여기에 라기스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도시국가의 조그마한 왕이었을지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서 라기스가 지리적으로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라기스는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라기스가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예편이 되면서 이제 도시 정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역대기하 역대기하 11장이죠. 네네. 그렇죠. 역대하 11장에 보면 거기서 르호보암인가요? 르호보암이 이 남유다의 도시를 정비하면서 이제 라기스를 정비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죠. 거기가 그러면은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어서 이걸 정비를 하고 남유다를 이렇게 지키는 이런 지역이 됐는지 또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이 라기스가 어떤 뭐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뭐 베델이라든가 이 초기에 그 부름을 받았던 족장들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에도 어떤 데도 특별히 조명을 받지 못했었던 곳인데 또는 뭐 가나안 족속이 살았던 땅으로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지 않았던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땅을 잃어버린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을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네네. 이렇게 표현해요. 역대기하 11장 1절에 보면. 근데 여기에 라기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라기스는 이제 남유다 땅이었다. 이스라엘 땅이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스라엘 땅 그러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살았던 도시들은 대부분 다 산지 위에 있는데 라기스는 산지가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보통 쉐펠라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평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대한성서공회 번역위원으로 활동할 때 이 지리적인 요소는 반드시 이름을 바꿔야 된다. 다음 성경 번역에서는 평지가 아니라 아예 그냥 쉐펠라라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선 남유다로 말하면 유다 산지가 있고 서쪽에 블레셋 평야가 있고 평야와 산지 사이에 평지라고 불리우는 쉐펠라가 있어요. 이 쉐펠라는 높이로 말하면 한 해발 100m에서 한 300m 정도, 우리말로 말하면 낮은 구릉산지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근데 이 라기스를 비롯해서 이 쉐펠라 넓은 지역에 라기스가 한 도시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쉐펠라는 블레셋 땅과 유다 산지 사이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지금 남유다의 땅이 된 걸로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편입된 하나의 산지가 아닌 하나의 또 다른 지역인 낮은 구릉산지 지역이죠. 그러면 이 남유다가는 블레셋과 어떻게 보면 경계를 이루는 하나의 지역으로 접경 지역이네요. 접경 지역으로 아마도 강화하는 그런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라기스는 또 하나는 블레셋과 이 쉐펠라 사이에 도로 하나가 지나가는데 이 도로를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해안길이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해안길, 지중해를 끼고 그렇죠. 가는 이집트에서 북쪽 다메섹에 이제 그 시리아 혹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연결하는 인터내셔널 로드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국제도로라고 하는 이 해안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해안길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 땅과 유다 땅을 경계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바로 접경되어 있는 라기스. 그래서 라기스는 해안길과도 가깝고 블레셋과 유다의 어떤 경계 역할도 있고 비록 산지는 아닐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남유다의 왕이 된 첫 번째 르호보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을 잃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 땅 그러면 일단 우선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는 거, 비옥하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남유다의 어떤 지역들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심지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뭐 이제 여행이나 순례를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야채, 과일, 아주 풍성한 야채와 과일을 맛볼 수 있는데 보통 키부츠라고 우리가 그렇죠. 부르는 그게 대부분 다 북쪽에 있어요. 특히 우리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바산 땅이라고 불리는 골란고원 쪽에 대부분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 시대로 말하면 분열 왕국 시대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헐몬에 이슬이나 즉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먹거리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남쪽은 사해밖에 없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지중해도 있는가 싶은데 블레셋이 또 있고. 그러니까요. 그럼 남쪽에 광야하고 사이에 두 개가 있는데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네요. 그렇죠. 남유다가. 그래서 라기스가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안길, 이집트에서 물자가 오르락 내리락 때에 라기스를 통해서 물자를 얻을 수가 있었고 또 블레셋과의 화친을 맺거나 또 블레셋과 심지어는 전쟁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도성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라기스. 근데 실제로 역대기하 11장을 그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방비한 성읍들의 목록에 나타난 라기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같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유다 산지뿐만 아니라 이 셰펠라 지역도 남유다의 중요한 전략적인 요새 지역으로 봤고, 요새 지역을 보면서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 또 마실 것, 물자들 전체를 공급하는 중요한, 소위 말해서 이제 성경이 보면 우리가 보통 그런 성을 갖다 철병거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병거성으로 아마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건 되게 족장길에 있는 지명이에요. 베델, 세켐 뭐 이런. 그렇지. 근데 사실은 라기스 그러면 낯선데 책을 보면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라기스가 그 당시에 남유다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말하자면 지중해 물자가 들어와서 거기서 보급이 된다고 볼 때 굉장히, 그러니까 남유다에게는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나 싶고. 최근에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서울 장신대학 강후구 박사라는 분이 이제 그쪽 교단이나 또 그쪽 학교와 관련해서 후원을 받아서 아주 오랫동안 그 지역을 발굴을 했어요. 아, 그래요? 발굴을 했는데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을 찾았다. 이제 가능성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학자들로부터 다 지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르호보암 시대의 것을 찾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르호보암 그러면 일단 남북이 분열될 때니까 주전 930년경, 그렇죠. 주전 10세기거든요. 주전 10세기의 성벽을 찾았다. 그것도 남유다의 성벽을 찾았다는 것은 보수적인 우리 성경학자들에 있어서는 연대를, 이제 진보주의자 학자들이나 자유주의 학자들은 연대를 자꾸 이제 좀 무시해요. 성경 연대를. 그런데 이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을 찾았다, 라기스의 성벽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시의 어떤 연대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 확정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라고 하는 이 국가의 이 라기스가 차지하는 어떤 고고학적인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발굴이다 볼 수 있죠. 그 고고학에서 발굴된 자료들을 보면 라기스에 사실은 뭐 그때 18만 되는 병력이 나중에 이렇게 죽는 장면이 나올 때 거기가 그런 만한 곳이다라고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막 나온 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실제로 블레셋이 그 유다 산지에 이제 이스라엘 공격할 때 이 셰펠라 지역의 라기스를 포함해서 조금 더 올라가면 뭐 우리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엘라도 있고, 여러분들 왜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 베세메스로 올 때 그 베세메스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 위에 보면 이제 아벡 혹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도 역시 이제 셰펠라 지역이 들어가는데, 이 셰펠라 지역이 길게 남북으로 늘려져 있어서 블레셋과 산지, 유다 산지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인 위치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주로 산지로 올라가면 골짜기를 이용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골짜기 중에서 아까 엘라 골짜기 뭐 이런 이야기가 됐지만 라기스 골짜기가 아주 그 뭐냐면 전략적으로도 또 중요하지만 거기를 이제 지금도 가보면 포도나무가 아주 그냥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의 그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우리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포도송이가 지금도 풍성해요. 그러니까 라기스를, 즉 라기스 골짜기를 통해서 유다 산지로 올라가는 그 길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자를 잘 공급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제 먹거리를 아주 많이 제공하는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도. 얘기하다가 약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좀 오늘은 좀 너무 이제 우리가 역사와 지리에 집중하다 보니 뭐 재미는 좀 없으실 것 같은데 블레셋 지역, 소위 말해서 이제 라기스를 포함한 지역이 사실은 이제 접경을 두고 계속해서 유다하고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그때 다윗 시대만 해도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막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 블레셋이 완전히 이 이스라엘 왕국에 포함된 시기는 언제예요? 블레셋이요? 네. 일단 우리가 솔로몬이 참 태평천대를 누렸다 이렇게 누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왜 뭐 후궁이 몇 명이고 그렇죠. 3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1000명을 이야기하는데 1000명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해외의 어떤 강력한 세력들과의 이제 소위 결혼 관계,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왕실을 유지했죠.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블레셋의 이름이 잦아들어요. 그러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특히 왜 그 게셀이라고 하는 곳에 철병거성을 만들었다라고 네. 열왕기상 9장에서 말하는데 이 게셀이 셰펠라 지역에서도 어디로 치우쳐져 있냐면 블레셋 땅이 치우쳐져 있어요. 라기스보다 더 블레셋 그렇죠. 그래서 라기스는 블레셋 땅이 아닌 유다 땅이 들어가지만 게셀은 오히려 블레셋 땅이 들어간다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때의 게셀을 철병거성을 만들었다. 라기스만큼 중요한 도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과 굉장히 가까웠다. 가까웠는지 아니면 블레셋을 점령했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솔로몬 시대 이후에 즉 통일 왕국 시대에서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결정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나타나지 않은 시점은 솔로몬 이후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뭐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장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막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약해졌을 때 그럼요. 주변에는 뭐 에돔이든 뭐 이게 나라들이 그럼요. 또 이렇게 그게 침략할 이제 장면들 어떻게 보면 도시 국가들의 특징이에요. 도시 국가들은 누가 화친을 맺느냐, 또 누구에 더 기울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배신하고 또 언제든지 또 화친을 맺고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블레셋은 우리가 보통 블레셋 오방백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우리 잠깐 언급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가드라든가 뭐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뭐 이런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들이 각각의 도시 국가들이 블레셋의 민족이긴 하지만 도시 국가들이 하나의 동맹체를 형성을 해서 이 동맹체가 무너뜨리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어떤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도시국가는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딜 정복했다 해서 완전 정복이 된 게 그렇죠. 아니다. 이런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오늘 약간 하이라이트라고 보는 마지막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사네립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렙사게가 그 입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기 전에 라기스를 점령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위협을 하죠. 그렇죠. 너네 이제 곧 죽는다, 끝난다, 막 이러니까 뭐 히스기야 믿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되지. 왜 굳이 라기스를 쳐들어가서 라기스에서 대치 상황을 했는지. 그러다가 이제 그 아마 BC 701년인가 그렇죠. 그러다가 져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좀 설명 듣고 싶어요. 왜 거기서 그렇게 막 랍사이가 왔다 갔다 했는지. 근데 실제로 이 산헤립이 이미 그의 아버지 사르곤 왕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죠. 사르곤 왕 그 바로 앞에 아버지 이제 살만에셀 우리가 보통 살만에셀 5세, 사르곤 2세 이렇게 그렇죠. 말하는데 네. 그러니까 살만에셀 사르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초토화되고 멸망했고 그런데 또 사네립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사네립이 쳐들어온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또 자기들도 독립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계속 주변에 블레셋이라든가 또는 남유다나 이런 손을 잡고 또는 심지어는 이제 바벨론이라든가 뭐 이집트라든가 주변들과 손을 잡고 이제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을 가담하죠. 네. 여기에 이제 사네립이 동방 정벌을 마치고 이 소식 즉 반아수르 동맹이 형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다시 재점령을 해요.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역시 반아수르 동맹에 남유다가 있다는 걸 듣고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데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라기스를 먼저 공격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루살렘이 그렇게 철통 같아서 그런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조금 이제 뭐 학자들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를 공격한다. 그러면 수도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먼저 차단한다. 전략적으로. 네. 또 서울로 들어오는 모든 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먹거리를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한다. 그렇게 만약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들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느냐?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라기스죠. 그리고 이제 라기스를 점령한다는 것은 아수르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블레셋을 점령한다. 블레셋을 어떻게 보면 밀어낼 수 있고 밀어낼 수 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집트를 밀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남유다가 사실은 그들에게 무슨 목적이 있어요. 뭐 언제든지 그냥 집어삼키면 집어삼킬 수 있는데 뭐. 아수르에 비하면 요만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라기스를 점령함으로 남유다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블레셋도 그리고 남쪽인 이집트도 즉
반아수르 동맹을 깨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딱 중요한 그 포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먼저 점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네립이 이제 신하들을 보내죠. 그 중에 이제 랍사게가 있었었던 거죠. 유창하게 히브리어를 했다 뭐 이런. 성경에 보면 유다 말로 이렇게 유다 나와요. 말로, 예. 저같이 이제 언어학자들한테는요, 이 유다 말이란 말 자체가 이제 옛날 성경은 유다 방언이라고 했어요. 최초로 히브리어와 관련된 말이 여기 등장을 해요. 성경에 히브리어가 언제부터 사용됐다 이런 말이 없는데 유다 말이란 말 자체가 드디어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아마 이 히브리어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유다의 대표적인 언어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701년 전으로 히브리어가 아마도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냐. 우리는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아니 저 먼 아수르의 신하가 유다 말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이미 유다 말은 그 전부터 있었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있었냐 우리는 알 수는 없어도 이 언어학자에게는 이 랍사게가 고맙게도 유다 말을 해줌으로 유다 말, 즉 히브리어에 우리가 보통 프로토 히브루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 그 처음 그가 언급되는 놀랍게도 감사한 왜 말을 했던 재밌는 거죠.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시니까 그 가나안을 점령할 때 12지파들이 서로 간에 또 싸우고 반목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발음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베냐민인가 모나센가 지파인지 아닌지 십볼라라는 단어 가지고 십볼렛. 그러니까 그 단어 가지고 발음하는 거 보고 구분한 거 보면 그때도 아마 히브리어 유다 말은 있었는데 그죠? 있었는데 아마 이때 그게 확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건 맞습니다. 갑자기, 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하고 길르앗과의 싸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죠. 사사기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시볼레트, 쉬볼레트. 근데 이제 우리말은 시볼렛, 쉬볼렛. 이게 왜 뭐 우리 어느 지방에 보면 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 방언을 이제 표시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어느 언어다 이런 말은 없어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가 따지면 이제 주전 1200년 전후가 그렇죠. 되는데 그러면 이미 이제 한 300년 동안 이미 유다 말로 이야기되지는 언어는 그때부터 사용됐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근데 이 랍사게가 아수르의 이 신하가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면 아수르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민족들을 이미 점령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 언어들을 이미 이제 다 섭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아주 그 조그마한 그런 도시였습니다만은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국화하고 제국화하면 가운데 아람 제국이라든가 페니키아 제국이라든가 이 지역도 이미 점령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 유다 방언의 이제 그 초기 언어라고 발언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페니키아와 관련해서 또는 아람어와 관련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람어나 페니키아를 잘 알고 있었던 신하들 중에 이미 그 언어의 이제 보통 그 서브 언어인 아마 유다 말까지 할 수 있었던 랍사게가 아니었겠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제국이 확장되었고 그 확장된 그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일단 오늘 라기스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사실은 사네립을 물리치고 결국은 니누에가 멸망당하면서 사실은 아수르는 물러가고 이제 바벨론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라기스에서 전투가 일어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한 건 별로 없고 하나님이 그렇죠. 그들을 이렇게 아니면 뭐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죠. 뭐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렇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었죠. 근데 그건 사실 이제 궁금한 건데 그거는 그럼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렇게 18만 되는 그 대군이 죽었다고 할 때 지진인지 아니면 뭐 학자들 간에 그런 건 없나요? 거기에 관한 추측이나 아니면 뭐 솔직히 이야기해? 네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겼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이겼다 다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 이제 추측하는 것은 사네립이 이 아수르로부터 멀리까지 와 있었던 거냐. 이제 그것도 이제 사네립은 그 아버지와 함께 계속해서 어디와의 전쟁이 있었냐면 메대, 엘람
여기 이제 신흥 세력인 바벨론까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동방의 어떤 그 세력들이 이제 자꾸 이제 일어나면서 이거에 대한 그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쪽까지 지중해까지 이게 원정을 온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러다도 아마 이때 동방에서 바벨론을 비롯한 또 다른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면서 사내립이 어쩔 수 없이 철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이것을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사울도 다윗 죽이러 갔다가 갑자기 죽이기 목전에 블레셋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바꾸잖아요. 길을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방의 세력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사내립이 결국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하나의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하나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은 어떤 운명에 이제 처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가 이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하나 해요. 무슨 그렇죠. 실수를 하냐면 곡간문을 열어주잖아요. 랍사게가 올라왔을 때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에 누가 또 왔냐면 마침 바벨론에서 보낸 네, 사신 무로다 발라단이라는 사람에게 또 곡간문을 열어줘요. 이것에 이사야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가 꾸짖죠. 등장을 해서 꾸짖게 되는데 그 꾸짖음은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랍사게가 뭐 유다 말을 하면서 뭐 또 사내립이 남유다를 뭐 이렇게 침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유다가 이겼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게 키워드가 되는 히스기야는 정작 죽음도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이 살려줘서 아주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상당히 이제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수르와 타협하고 바벨론과 타협하는 이 장면들이 이사야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황폐하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우리에게 많이 조명받지는 못하지만 라기스를 둘러싼 여호수아 시대든 또는 르호보암 시대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히스기야 시대든 간에 이 라기스를 둘러싸고 그 땅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 어떻게 보면 놓여 있는 운명들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중요한 어떤 방향타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의 과정에 들어갔나라는 걸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된 뒤에 특별히 이 사네립 아시리아가 다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과정에 이 라기스라고 하는 지명이 또 중요한 지명으로 떠올라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뭐 진짜 공부다운 공부를 집중한 것 같아서 뭐 뿌듯하기도 하고 또 약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런 지역이 있었구나, 이런 걸 좀 깊게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마지막 장소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지점까지 저희가 함께 구약 성경을 마지막 어느덧 구약의 마지막에 이제 다음 주에 도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라기스라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알고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